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와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네, 뭐 엄청난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뭐 허준이 있다. 그럼 또 이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합니다. 네, 서울대병원의 이승훈 교수님이 어느 날 불현듯 연구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내가 의사를 한 이제 30년 하고 있는데 말이지. 도대체 병이란 무엇인가? 그렇지.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된 약간 그런 기분으로. 이 질병이란 이게 뭐냐 이게? 네. 이런 생각이 그냥 불현듯 확.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3부작을 하실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질병이란 무엇인가? 야, 진짜 제목이 그냥 대박이다. 근데 질병이 본질에 아픈 게 질병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근데 깨달음이 적으면 아픈 거요, 뭐 감염되는 거요, 다양한 정의가 내려올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원숙한 의사는 병이란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지 오늘은 좀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자, 이승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오늘은 주제가 아주 뭐 묵직합니다. 이거 사실 묵직하긴 하지만 편안하게 그냥 오늘은 대담식으로 좀 하고 싶어서 그 전까지는 좀 제가 좀 너무 심각한 주제 의식을 가진 지식을 전달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뭐 편한 주제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병. 그냥 이 주제를 듣고 병이라는 건 아픈 게 병이지. 뭐 다른 정의가 있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회원 채널에 들어갔었을 때 저희들이 좀 이렇게 좀 막 얘기를 했던 것 중에 그중에 일부를 오늘 또 아마 샘플로 좀 얘기는 할 텐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암에 걸리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병이 생겼나? 그렇지, 그런 생각하죠. 많이 하죠. 내가 뭐 담배를 많이 폈어? 뭐 자기가 도덕적으로 잘못 살아서 아니면 조상이 잘못돼서 근데 이런 생각을 요즘은 덜 하는 것 같아도 해요. 여전히 뭐 이렇게 미신적인 걸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병이란 건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생기는 몸에 생기는 현상인데 이거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보면은 쉽게 예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빠른 길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병에 생기면 그분을 측은하게 보기도 하고 불쌍하게 보기도 하고 또 이게 분리하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감염병 같은 거 생기면 코로나 때 이제 굉장히 심한 그런 전 세계적인 그런 걸 겪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병이라는 게 사실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심지어 우리들도 환자고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인류의 파괴적인 그런 시각을 다들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사실 이 책에도 원래 그 제가 한 챕터를 질병이 뭔지 그 개념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썼었거든요. 이제 병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승훈 교수의 전무후무한 명작. 동아시아 최고의 의학 교양서. 반응은 그렇지 못했는데 원래 명전은 사람들이 아직 안 알아본 반응이 원래 초기엔 그래요. 세대가 지나야 알아봅니다. 그럼. 세대가 지나면 이 프로도 얼마나 훌륭한 방송인인데 아직도 세상이 못 알아주고 있어요. 맨날 악플 달고. 세대가 지나야 돼. 세대가. 그래서 그 병에 대해서 나중에 좀 이따가 샘플을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이제 3부작을 좀 얘기했던 개념은 첫 번째로는 병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걸 적이라고 생각할지 같이 갈 친구라고 생각할지 개념을 가질 테고 두 번째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인간이라는 내용은 사실 이 인간이라는 몸이 질병이라는 거의 개념에 맞춰서 봤을 때 얼마나 취약한지 굉장히 많이 취약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진화할 여지가 어마어마하게 아직도 굉장히 많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왜 취약한지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마지막 시간에는 약이 발전했는데 그 약의 발전이 그 의사나 과학자들 입장에서 정말 눈부시거든요. 아마 그 조영민 교수님이 나오셔서 왜 지금 그 비만 약이 먹는 약이 이제 나왔느냐 뭐 그런 걸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펩타이드 약물을 먹는 거를 만든 게
얼마나 과학기술 측면에서 대단한 혁신적인 브렉스루인지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다시 또 저분자 화합물을 만들어서 또 약을 먹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약의 발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발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의사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그냥 약 먹으면 되지 맞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약을 하나 만들기 위해 들어간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려면 일단 병부터 알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닥부터 훑고 병을 가자. 알아야 또 약도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약도 좀 고마워해야 될 그러니까 그 뭐 분란이 있었긴 했지만 뭐 스타틴에 대한 뭐 제 강의에 대해서 뭐 이게 뭐 음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약이 나올 때까지 그 약을 개발하고 사람한테 쓸 수 있을 때까지 나오게 된 그 과학 기술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한번 일단은 질병에 병에 대해서 한번 간편하게 대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질병이 그럼 뭔지부터 일단 병이란 병이란 병이 무엇인가? 뭔가 병을 한마디로 요약해 봐라. 아픈 거. 아파요. 나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아니 그 아픈 게 아닌 거. 이렇게 단순한 그치. 정답이 아닌 것 같아. 아프지. 예를 들면 비만 아프지 않아요? 정상에서 벗어난 거. 그렇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디스오더. 네네네. 내가 원래는 정상이어야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게 아픈 거다. 맞습니다. 그럼 정상이란 뭡니까? 더 들어오니까 대답을 못하겠네. 예, 사실 모르겠습니다. 정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과학적으로는 약간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보이게 되는 집단. 그러면서 그걸 이제 95%할 이렇게 정규 분포를 대결 하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양쪽으로 극단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비정상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누가 여기서부터 비정상이라고 하느냐. 병이라는 게 이게 다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누가 괜찮다고 하고 여기서부터는 병이라고 하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인지적인 정의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사실은 병이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인위적인 면은 좀 있다. 사람이 그냥 여기서부터는 아픈 거야라고 한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지내도 컨디션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렇죠. 뭐 아프기도 하고 뭐 약간 열감이 있기도 하고 근데 그거 다 어떻게 보면 다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상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병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좀 일단 명확하게 말로도 좀 정의가 필요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질병이란 건 사실 여기 의학적인 정의는 되게 그 읽기 싫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생리적 기능 또는 구조가 내부적, 외부적, 내부건 외부건 손상돼 가지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위협받거나 제한되는 상태라는 아주 기가 막히게 정말 잘 만든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정상적인 기능이나 구조, 해부학적인 구조가 손상됐어. 그게 원인이 내부의 원인이건 외부의 원인이건 손상이 되는 바람에 내가 제대로 활동을 못 하겠다. 이거를 질병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원을 보면 disease가 이제 질병이고 disorder가 장애라고 해서 의학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쓰는데 보통 disease라고 할 때는 is가 아니란 뜻이라서 편안한 게 깨졌다는 뜻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편안하게 깨진 모든 상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대개는 해부학적인 그런 구조물이 깨져서 망가져서 기능을 못하는 상태. 그래서 뭔가 확실한 원인, 경과, 치료법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뼈가 부러졌다거나 그렇습니다. 감염이 생겼다든지 암이 생겼든지 뇌졸중이 생겼든지.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질병을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정의인데 아프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뭔가 손상이 됐는데도 아프지 않음을 느낄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그게 다음 강의의 주제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통증은 그 네 개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는 경고 시스템이에요. 신호. 알람이에요. 알람. 그래서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알람을 울리는 것과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사실 그 알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정확하고 알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알람이 오게 되는 특이적인 건 대개는 피부에서만 느껴요.
예. 이 인간의 한계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주로 외계와 접촉하고 있는 데서 꼬집거나 찢어지거나 이럴 때 강렬한 통증을 느끼고 예. 아니면 우리가 소화가 잘 아닌데 나 분명히 뭐 굉장히 소화가 안 될 때만 속이 뒤틀리고 막 이러는데 거기도 외계거든요. 우리 몸은 소화관부터 항문까지 완전히 다 외계고 다 그래서 실제로 요 상태도 다 피부 세포와 거기 동일한 상피 세포로 돼 있어요. 상피 세포로 된 데는 다 우리가 외계와 맞닿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고통을 느껴요. 굉장히 강렬한 고통을 느끼도록 시스템이 돼 있어요. 예. 피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 물질을 지키는 게 생존의 1번인 거지. 예. 그렇지. 내부의 장기의 이상은 약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이나 폐나 뭐 이런 장기들이 암이 이만큼 생겨도 왜 모르냐 하면은 사실은 그거를 알기 위한 알람 시스템은 없어요. 심지어 뇌도 웃긴 게 뇌는 뇌가 우리 몸의 모든 감각을 총괄하지만 스스로의 통증은 못 느껴요. 뇌는 못 느껴요. 통증은 못 느껴요. 두통은 뭐예요? 두통은 뇌 바깥에 있는 뇌막이 아니면 혈관이 불안정하거나 바깥에 뇌막이 신장되면서 느끼는 통증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뇌는 아픈 적이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병이 아프다고 하는 정의가 정확하지 안 맞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제 뉴로패틱 페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통증을 이제 크게 나누면 소마틱 페인, 뉴로패틱 페인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하면은 체성 통증, 그다음에 이제 뭐 신경병성 통증 이러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경병성 통증이에요. 신경통이라고 하는 게 신경병성 통증의 대표적인 건데 무슨 뜻이냐면 알람이 고장났다는 뜻이에요. 신경통은? 예, 그러니까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하는 거야. 전달하는 신경이 고장나서 피부가 안 아픈데 여기가 자꾸 아파요라고 뇌에다가 신호를 자꾸 보내는 거지. 와, 그건 아픈 거냐 안 아픈 거냐 그럼? 아픈 거야? 안 아픈 거야? 아픈 거지. 문지르가 아픈 거냐? 고장 난 거니까 어쨌든 고장 굉장한 고통을 느끼죠. 되게 힘들어하죠. 그치, 심지어 정형외과 환자 중에는 오늘 얘기 이렇게 막 꼬리를 뭐 이상한 데로 갈지 몰랐는데 다음번 강의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팔을 이렇게 딱 잘랐을 때 환상통이라는 걸 느끼기도 해요. 이게 드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상통은 팔이 잘려진 사람이 없는데 나 손가락 아파요 이러는 거지. 어머나. 없는데. 손가락이 없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고. 그게 환상통이거든요. 와. 그게 드물지 않게 벌어지는 이유는 이 신경의 말단은 이 부분을 느끼는 신경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아프다는 통증을 주니까 나 손가락 아파요 그러는 거죠. 너무 이상하겠다. 손가락이 없는데. 물론 나중에 적응은 되지만 초반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손가락에 있던 신경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 아프니까 단면이 아프니까 손가락 아픈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 통증이란 건 질병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우리 몸의 최선에 서 있는 그런 알람 시스템이지만 정확한 정도로 따지면 피부와 소화기관 정도가 근데 또 굉장히 또 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통증에 굉장히 발작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가벼운 소화불량에도 막 온갖 컨디션 다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 정작 암은 모르면서 아주 간단한 소화불량에도 체했다고 해서 막 난리가 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외계 물질에 대한 경계 태세가 좀 지나치게 과다하다. 그러네. 위도 체외니까 그죠? 그러네. 네, 그래서 오늘 그냥 다음 거까지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약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구별해놓은 이유를 좀 보시면, 그러니까 병이란 건 어떻게 보면 해부학적 물리적으로 좀 장기가 망가져서 생긴 좀 뚜렷한 병을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의 과들이 어쩌고 저쩌고 디지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스오더라고 하는 건 장애라고 써놨는데 이 장애는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기능이 떨어졌다. 즉 해부학적 구조는 안 망가졌는데 기능이 떨어져서 실제로 이 사람은 많은 증상이나 그런 이상 증상을 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오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과가 있어요. 이 정신과. 정신과는 대부분 다 뭐 매닉, 뭐 디스오더, 다 앵자이티 디스오더, 다 디스오더라고 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을 MRI 찍어보면 완전히 정상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망가졌거든요. 손상된 부위는 없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MRI가 이제
해부학적 구조만 보는 MRI로는 전혀 알 수가 알 수 없고 없는데. 예. 기능적인 걸 보는 MRI도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예. 그걸로 진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정신과적인 질환은 환자를 그 병력을 보고 병력을 얘기를 듣고 진찰을 하면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병이라고 한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물리적인 손상, 예. 해부학적 손상, 하나는 기능이 떨어지는 기능이 거. 떨어진 경우. 근데 이 기능이 떨어진 것도 되게 중요한 게 뇌졸중에서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 뇌경색이 생겼어요. 이 환자가 급하게 응급실로 왔어요. 혈관이 막혀서 이만큼이 혈액이 안 가요. 이만큼이 혈액이 안 가는데 현재 MRI를 찍으면 요만큼만 죽었어요. 예. 이 죽은 부위 말고 이만큼이 혈액이 안 가는 부위를 우리가 반음영 부위라고 해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혈액이 안 와서 죽을 것 같은데 죽지는 않은 곳이에요. 음. 죽을 것 같은데 죽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그걸 저희들이 뭐라고 이해를 드냐면 학생이 할 일은 공부인데 너를 한 이틀 굶기면 공부하겠니? 라고 하면 못하겠다고 그러죠. 예. 그게 반음영 부위다. 죽지는 않았고 숨을 쉬고 있긴 한데 일은 안 하는 거죠. 이제 신경세포가 반음형 부위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만큼 증상이 생겨요. 환자가 완전 마비가 와 있고. 죽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죽은 부위가 가운데 요만큼에 있기 때문에 이 환자를 우리가 응급치료로 재개통을 시켜버리면 예. 확 살아나면서 환자가 눈앞에서 좋아져요. 그래서 이럴 때 뇌경색 환자는 응급치료를 할 때 굉장히 큰 보람이 있거든요. 눈앞에서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죽진 않았으니까. 네, 그 걔네들은 혈액을 주자마자 바로 포도당에 들어가면서 바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죽진 않았고 갑자기 기능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뇌졸중의 반음형 부위는 디스오더 상태고 가운데 죽은 부위는 디지즈 상태인 디지즈 거죠. 상태고. 그래서 뇌경색의 치료의 진짜 핵심은 죽은 가운데 부위는 포기하는 거예요. 안 살아나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죽은 부위 대 죽을 것 같은 부위가 얼마나 많이 남았냐. 이게 응급치료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구나. 그걸 우리가 골든 아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살리는 게 의미 있는 시간. 그래서 이제 우리가 CT를 찍으면 환자가 응급실에 오자마자 바로 찍자마자 살릴 부위 많다. 없다. 판단하고 할지 말지를 결정해요. 그냥 하는 게 빠르지. 그 찍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근데 CT는 너무 왜냐면 뇌출혈이라는 걸 이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CT를 찍는 시간이 불과 한 5분 정도밖에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예.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투여하고 환자한테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게 낫죠. 뇌출혈은 잘못해서 출혈인데 우리가 혈전 용해제를 썼다간 더 커지면 출혈이 커지면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이상하게 꼬리를 물면서 이제 뇌졸중으로 제 전공으로 가버렸는데 탈모는 디지즈죠. 탈모. 기능장애야. 디스오더 아니야? 디스오더?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거니까. 디지즈가 아니고. 그런가? 모르겠네. 그거는 정말 인문학적인 정의가 필요하겠네.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는 만약에 머리카락의 기능이 다 있어야 된다고 사회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디지즈에 해당될 테고. 예. 그렇지. 안 필요하다 그럼 디스오더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우리 몸 중에 안 필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충격 완화. 그러니까 정서적 충격 완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정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하루 중에 몸 상태에서도 사실 이 알람이나 통증이라는 알람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예.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나빠지면 처음부터 생각하는 게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드디어 뇌졸중이 왔는가, 입꼬리 떨리면 뇌졸중이 왔는가,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는 나는 건강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뭐 오늘도 제가 입원한 환자 중에도 있었지만 본인이 한 20년 넘게 고혈압이 있는 걸 몰랐어요. 네. 근데 이미 뇌는 고혈압 때문에 너무 많이 손상이 돼서 예. 완전히 쭈그러들어 있어요. 근데 이건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전혀 몰랐대요. 전혀 20년 동안 전혀 몰랐대요. 환자가 아무리 쉬고 있어도 혈압이 160이에요. 예. 근데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고혈압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몸을 죽이는, 그러니까 우리 사일런트 킬러라고, 침묵의 살인자라고, 1등이라고, 뭐 요즘 당뇨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그렇지만 1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고혈압이 아무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이런 병에 모른다. 대해서 이야, 그러네요. 고혈압을 몇십 년을 해도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다음에 강의 못 한다고 생각하면 일단 제가 그 유현진 선수의 예도 잠깐 들어드리면 유현진 선수가 그 예전에 저 야구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
MLB에 있을 때 그때 잠깐 잘 던지다가 예. 뭔가 성적이 나쁘니까 이제 기자들이 좀 걱정해가지고 혹시 부상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말이 이제 기분 나빴는지 지금도 기사에 이제 좀 나와 있는데 내 몸은 내가 잘한다. 라고 하고 몇 개월 있다가 어깨 수술하러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몸은 자기가 절대 모른다. 내 몸은 절대 내가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고 느끼는 건 과잉 반응하는 피부와 점막 반응밖에 없어요. 야,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 질병에 있어서는 네. 내가 질병을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걸 아는 게 매우 불가능하다. 중요한. 불가능하다. 그래서 건강검진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이런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에서 과잉 진료에 대한 공포들이 많으시니까 심지어 또 진료 중에 진료에 대한 합병증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자기 몸을 잘 건강검진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나 평소에 아픈 데 없었는데 이거는 그냥 허무한 얘기네요. 별로 그럼요. 정보값이 없는 거네요. 나 평소에 의사 아픈 데 입장에서는 없었는데.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또 아주 건강했는데 네 그러시고요가 돼. 듣지도 않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병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예. 그러니까 그 병이 없다고 느낀 사람들이 더 대충격을 받아요. 특히 한 70까지도 자기는 병원을 가본 적이 없다. 근데 이런 분들도 속마음으로는 사실은 병을 되게 무서워하기 때문에 병원을 또 안 가시기도 할 텐데 실제 그 병이 나타났을 때 공포감들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근데 오히려 그 제가 오늘도 외래를 한 70명을 봤는데 그 중에 한 20명 정도는 한 10명 정도는 어떤 분들이냐면 뇌졸중이 무서워 병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뇌졸중이 무서워요. 안 오게 해주세요. 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질병이 없는데 심각하지 않으신데 예. 자기가 평생 뇌졸중이 오지 못하게 모른다고. 해달라고 외래를 그냥 어떻게든 오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뇌졸중 입장, 제가 뇌졸중 입장에서 그 진단한 입장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안 오게는 만들죠. 사실 뇌졸중이란 병과 심근경색은 멸종 가능한 병이거든요. 안 오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평소에 검사하면 평상시에 조금만 신경 쓰면 검사를 뭐 열심히 하면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사 입장에서는 그때 병 생긴 사람 치료하기 때문에 예방을 열심히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방을 잘 배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개념이 없는 의사들도 많고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해서 환자들한테 이렇게 예방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사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존재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생긴다 하더라도 굉장히 가볍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병이 있다 없다라는 게 예. 병이 아예 없다고 느끼고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기 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건강 수명은 기본적으로 40대 정도에서 끝난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즐겁게 살아도 40대까지는 우리가 MRI 찍었을 때 이상이 나오기 힘들어요. 우리 몸이 다 버텨요. 예. 네. 근데 50대 넘으면서 똑같이 사시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예. 순식 그때 매년 나빠져요. MRI가.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이 마음껏 살아라 어. 하고 하는 건강 수명은 한 40대 정도. 한도가 40대. 네. 막 살아야 되는 건 40대. 41, 49. 저는 41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41. 야, 일찍 끝났네 우리. 그러니까 예. 조선 시대 때 보면 뭐 많은 뭐 외상이나 전쟁 사망도 있지만 그때 평균 수명은 조선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다 포함해 다 40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6, 70대 막 넘어가야 돼 80대 넘어간 건 다 20세기에 벌어진 일이라서 19세기까지의 인류의 평균 수명이 40대였다는 걸 생각을 하면 실제로 건강 수명은 40대 정도다. 보실 수 있죠. 야, 그렇구나. 그래서 병은 사실 저는 이제 제가 가진 병이 정말 많습니다. 예. 저도 약간 성격이 예민했기 때문에 의사를 하면서 여러 병에 대해서 이 병은 심각하지 않구나, 아니 심각해도 치료할 수 있구나, 난 유전적으로 이런 걸 타고났구나, 이라는 거를 성격적으로 좀 이게 INTJ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성적으로 이해하면 안 불안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 병을 다 진단을 해본 거죠. 한 20개쯤이 넘더라고요. 한 20개가 넘는 병 중에 조금 안 좋은 병도 있는데 어지간해서는 좀 불편해도 이게 심각하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살게 되는 건데 예. 제가 가진 20개나 되는 병을 하나만 별것도 아닌 걸 가지신 분들이 예.
잘 모르게 되면 엄청 과잉 반응하게 되니까 사실은 병이라는 게 사실 이런 정상 상태를 약간 벗어난 정도에 불과하지 누구나 병이 있다. 누구나 10여 개 이상의 병이 있다. 나는 아무 병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 더 문제다. 잘못된 알람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금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0, 50대 넘어가는 순간 우리 몸은 예, 여러 가지 상태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동차가 보통 그런데. 자동차 얘기도 고칠 하려고 때 그랬는데. 진짜 많지. 뭔가 고칠 때가 그냥 이게 올라가는 이게 그냥 다 고칠 때야, 다 고칠 때. 직전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힘은 없지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 병원에 가면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가잖아요. 예.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네. 그럼 뭐 내가 신경과나 신경외과 가겠네. 배가 아파요. 그럼 뭐 내과 가겠네. 이렇게 예. 생각을 하지만 실제 병원 안내를 보면 이 증상이 있을 때 이과를 가세요라는 얘기는 없고 그냥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네. 제 오늘 서울대병원 혼나는 거 아닌가? 네. 서울대병원 안내 페이지를 캡처해 가지고 왔는데요. 예. 서울대병원의 진료과 안내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저거는 내과로 갈 거냐, 외과로 갈 거냐. 그러니까 내가 증상이 있으면 어느 과를 갈 거냐를 환자 보고 결정하라는 거죠. 그러네. 환자가 비전문가인 환자한테 네가 갈 과를 결정해라. 그 실제로 저거 진짜 되게 어려워요. 내가 너무 무슨 어려워요. 과로 갈지 모르겠어요. 의사들도 어려워요. 의사들끼리도 자기가 자기 과가 아닌 병이 생겼을 때 예. 내가 이거 어느 과로 가야 되냐 의사들끼리 물어봐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사실 원칙을 지킨다면 마음대로 3차 병원을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 2, 3차 병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1차 병원 가서 그분한테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가라는 과를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사한테 이게 환자한테 선택권이 없는 건데 원래는 예.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대부분 다 3차 병원 가기 위해서 소견서를 꼼수로 받는 시스템이다 보니 써주는 선생님도 관심이 없어 그냥 써주게 되고 그리고 이걸 받은 걸 어느 과를 가도 상관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과를 가야 되느냐 와, 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래서 병원 와서도 많이 헤맵니다. 와서 그렇지. 여기 아닙니다. 딴 데 가세요. 저 같은 경우는 신호환이 왔는데 죄송한데 제가 아니어서 저는 제가 오늘 안 본 걸로 해드릴게요. 제가 외래를 다시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에 따라서 내가 봤는데 왜 안 봤다고 하지? 그리고 그냥 돈 한 2, 3만 원 받고 보내고 이러고 핑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환자를 생각한다면 이게 의사들이 자기들이 자라나온 의국 중심으로 과를 만들 게 아니고 예. 증상별로 만들어야죠. 과를. 예, 시스템별로 통합을 해야 되는 거죠. 환자한테 맞추려면. 그렇지. 그렇죠. 가려움과 그러면 눈이 가렵든 어디가 가렵든 그쪽으로 가야지. 눈이 가려우면 안과, 코가 네. 가려우면 이비인후과. 네. 그럼 안 된다는. 예, 왔는데 또 이제 여기 제가 안 봅니다. 이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이제 약간 재밌는 사례인데 근데 다른 나라라고 다 좋냐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뒤떨어지진 않고 뭐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못 갔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또 다른 걸 가면 되니까. 예. 근데 예전 이제 지금 호주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제 친척 저희 친척 누나가 호주에 가서 살 때 배가 아파서 호주 병원에 갔대요. 예. 근데 거기는 영연방이니까 이제 무료죠. 예. 이제 의료 무료인데 가서 봤더니 지정해주는 의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정형외과 의사를 배가 아파서 갔는데 정형외과 의사예요. 그래서 왜 정형외과 의사가 나왔냐고 했더니 내가 오늘 당직이라서 그렇다. 그런데 너는 그렇게 별로 병이 없는 것 같으니 돌아가라. 그래서 집에 간 다음에 또 아팠대요. 또 아파가지고 다시 갔더니 이번에 산부인과 의사가 나왔대요. 예? 산부인과. 당직이야. 예, 내가 이번 오늘 내가 당직인데 너는 난소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 아파서 또 갔더니 이번에 예. 세 번째는 정신과 의사가 나왔대요. 네. 너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다. 미치겠다. 결국에 원무과 가서 화가 나가지고 나 내과 의사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그럼 $100 더 내라 이러더래요. 그 당시엔 그랬대. 이게 한 벌써 한 30-40년 전 얘기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야. 그 의료가 무료인 시스템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환자한테 아주 프렌들리하게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물론 이제 자본주의가 엄청 발달한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환자들을 잘해준 메이오 클리닉 같은 데도 있지만 사실 요런 우리나라에서 조금 의료 시스템이 조금 더 환자들한테 좀 발달되려면 이렇게
의사들 중심으로 된 의국 중심보다는 증상 중심으로 좀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건 사실 어떻게 보면 여담처럼 말씀드린 거고요. 예. 제가 생각하는 질병은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질병의 생각합니다. 정의는 예. 정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고 예. 만약에 환자가 무슨 증상으로 병원에 왔는데 이게 어디서 생긴 아까 이제 원인이 몸 내부에서 생긴 거냐 아니면 몸 바깥에 생긴 거냐 딱 두 개로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가 구별을 해야 다쳤니?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자동차를 예를 드셨는데 자동차가 교통사고 났냐? 아니면 낡아서 그런 거냐? 아니 누가 이거 가서 긁었냐? 그렇지. 아니면 거기다가 뭐 독성 물질이라도 넣었냐? 예. 그럼 다 외인성 질환이고. 그렇죠. 근데 가다 보니까 엔진 오일이 문제가 있어 엔진이 망가졌네. 이런 것들은 다 내인성 질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병원에 왔을 때 당신은 외인성 질환입니다. 내인성 질환입니다. 그럼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일단 내가 몸이 사갔구나. 아니면 내가 외부 물질에 의해서 공격받아 가지고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좀 감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러네요. 그 외인성 질환을 크게 나누면 감염이 생겼냐, 다쳤냐, 예. 독이 들어왔냐 이렇게 세 개를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내인성 질환은 나이가 들었다는 게 뭐 온몸이 나이가 들었다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요. 그러니까 관절만 더 나이가 들었냐, 퇴행성 관절염이 왔냐, 퇴행성으로 알츠하이머가 왔냐, 퇴행성으로 파킨슨이 왔냐 이런 것들은 노화성 퇴행성 질환이고 몸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몸에 그 위험 요인이 쌓여서 결국엔 큰 병이 발생한 경우를 예. 2차성 질환이라고 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1차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멸종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예. 이건 2차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2차성 질환이다. 그리고 이건 좀 약간 운이 없는 분들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유전적으로 아니면 태아일 때 잘못 만들어져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결함성 질환 잘 살다가 몸의 작동 원리대로 잘 돌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잘못 돌았던 이게 병이 돼버렸네 하는 경우들은 뭐 결함성 질환이라 하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동차로 다 비유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나거나 이런 문제들 차가 오래됐거나 아니면 차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방치하다 큰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이게 뽑기운이 나빠가지고 공장에서 잘못 만들었든지 아니면 그래도 적당히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두 개가 뭔가 잘못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면 좋네요. 구별이. 그죠? 예. 예, 그래서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과를 가라고 하면 예. 만약에 보시면 아무래도 제가 아는 병이 뇌 쪽이다 보니까 뇌 위주로 이렇게 분류를 했지만 다른 과들도 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신경과인데 신경과에서 주로 보는 병은 뇌졸중을 포함해서 그 뇌전증, 간질이라고 부르던 그 다음에 신경근육질환, 그 다음에 퇴행성 질환인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질환들이거든요. 이 엄청 중요한 질환이 많은데 저는 이 교수님들하고 평상시에 대화할 게 별로 없어요. 안 통해요 별로. 다른 얘기야. 서로? 예, 시스템이 달라서. 저는 뇌 신경과지만 뇌 혈관과예요. 예. 혈관이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과고 나머지 파트 선생님들은 뇌 조직, 신경 세포 자체 이게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뇌졸중과 관련돼서 더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순환기 내과예요. 심장내과. 심장내과, 흉부외과, 신경과의 뇌졸중 파트가 사실은 한 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왜냐하면 그 병이 생기는 병태 생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장기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장기를 위주로 의국 위주로 병원을 이렇게 분류하는 게 과연 맞냐? 어거지로 섞여 있죠 저희들.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소 닭 보듯 한다 같은 거. 그래서 사실 실제로 만약에 2차성 질환이 한 과로 모여 있어서 한다면 학문적인 지식 증폭 효과가 더 대단할 텐데. 그렇겠네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위적으로 장기별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장점도 있긴 하지만 실제 병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은 환자 입장에서 심근경색 생기다가 뇌졸중 오는 거거든요. 예. 이게 다른 게 전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이 환자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제안하는 건 이거 제안하러 나온 건 아닌데 제 머릿속에 있던 약간 공상 같은 거고 책에다 좀 써놨지만 병원이 이렇게 분류돼 있어야 환자들도 자기 증상에 맞춰서 내가
뭐 외인성 질환 중에 뭐구나, 내인성 질환 중에 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그나마 좀 쉽게 생각을 해본다고. 이야, 이건 뭡니까? 축구 경기? 축구의 공격수 수비수네. 네, 제가 사실 이거를 병을 어떻게 하면 그 쉽게 알려드릴까 하다가 그 축구 경기를 한번 비유로 알려드리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 편이 우리 편입니다. 빨간 편이 우리를 병을 일으키게 하는 놈들이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축구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우리가 질병이 유발되는 상황인지 제가 좀 보여드릴까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지금 축구 진영을 보면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 공격진이 다 와서 공격하고 있는 거네요. 네, 굉장히 많이 침투한 상황이고 공은 지금 거의 골키퍼 앞까지 와서 지금 골을 넣기 일보 직전. 그러니까 뭐 지금 방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서 거의 골을 먹힌 상태가 되는 거죠. 골을 먹힌 상태를 질병이 생긴 상태라고 했을 때 그 전까지 수많은 빌드업 과정에서 우리 방어 인자들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고 결국에는 너무 강한 공격 인자로 인해서 무너지는 상태. 이런 병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감염병, 외상, 독성 질환, 암, 혈관성 질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이 생겼을 때 본인이 너무 자책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어 인자를 높여가지고 안 생기게 만들 수 있었겠지만 예를 들어 감염이 안 생기게 위생에 철저히 하고 뭐 집 밖에서 돌아왔을 때 코 세척하고 입 닦고 샤워하고 뭐 이랬으면 덜 생기고 외상이 생기는 것도 덜 다치게 노력을 하거나 암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질병 분류에서 퇴행성으로 분류했어요. 암을 퇴행성으로 분류했는데 자기 세포가 변한 거라면서요, 암. 암을 그렇게 분류한 이유는 사실은 젊은 나이 때 생기는 암은 몸의 면역 기능이 굉장히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생겼을 수가 있지만 대개 지금 이렇게 암이 중요해진 이유는 결국은 오래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어릴 때부터 계속 생기지만 그걸 충분히 없애주는 대식세포, T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이런 세포들이 있어요. 자연살해 세포 이런 세포들이. 걔네들이 그걸 보고서 없앤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 들면서 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얘네들이 종괴까지 될 때까지 방치할 수밖에 된 건 결국에 면역 시스템이 노화가 돼서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퇴행성 질환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암을 일으키는 바람 요인은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변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뭔가가 요인이 있습니다. 있어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샘플로 보여줄 대장암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지만 요 발암 물질이 우세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혈관성 질환 같은 경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가 공격 인자가 됩니다. 심방세동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병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생긴 병이 공격 인자가 질병 유발 인자가 우세한 것이라면 질병 유발 인자를 분리해내면 되죠. 내가 이 병이 이런 원인으로 생기는구나. 그럼 얘를 각각에 대해서 앞으로 평생 어떻게 막아야 되겠구나. 요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요건 어떻게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되게 아주 그냥 건강 생활하세요. 그냥 건강하게 드세요. 운동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운동도 이 병에 맞춰서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떤 운동이 좋겠구나.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핀포인트로 병의 그 네이처를 알면 성격을 알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핀포인트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방어를 하는 것 같은데 허술하게 하고 있구나. 매우 허술하게 해서 지금 얘네들이 지금 공은 여기가 있는데 자기들은 공격하겠다 이렇게 나갔대 공 뒤로 갔네 하고서 이미 지금 손흥민이 역습하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의 흔한 득점 루트죠. 이 역습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저렇게 내내 이긴 것 같은데 뭐지 하고 이제 골 먹는 상황입니다. 사실 공격 인자가 별게 없는데 방어 인자 스스로 무너져서 골 먹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게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병이 알츠하이머가 30대 생기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파킨슨이 30대 생기면 다른 특별한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이런 병이 60대, 70대 이후에 생기는 건 이걸 여태까지 평생 막아왔던 방어 인자가 뚫린 거구나. 늙어가면서 이제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같은 걸 이제 말씀드리면 알츠하이머를 사실 의사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알츠하이머는 늙어서 그냥 신경세포의 노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게 병이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그 우리 몸에 신경세포에 단백질 대사가 있어요. 그럼 단백질을 대사하다 보면 분명히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쓰레기로 만들어진 아미노산이 잘못 중첩된 쓰레기 단백질을 우리가 아밀로이드라고 불러요. 예. 그럼 이 아밀로이드는 어디다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버리면 우리 몸에서 그걸 분해해서 아미노산으로 다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걸 세포가 가지고 있으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신경세포는 그 아밀로이드가 만들어질 때마다 신경세포 바깥에서 버려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 그럼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글림페틱 이 글림페틱 시스템이 발견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말로 정확히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자는 동안 글림페틱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뇌를 씻어요. 예. 그래요? 씻어내요. 예. 쭉 씻어내는데 그럴 때 다 씻겨 내려와요. 그러니까 노폐물이. 네, 특히 이제 뭐 아밀로이드가 씻겨 내려서 우리가 잠자면서 상쾌하다고 느끼는 건 아닌데 다양한 노폐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는 동안 쭉 천천히 씻어 내려오거든요. 잠이 엄청 중요한 이유는 잠은 우리가 평생 사는 도중에 굉장히 뭐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F1 경주 같으면 피트스탑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쫙 그냥 바퀴 바꾸고 예. 막 다시 달려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잠자는 시간이란 말이죠. 잠자는 시간 동안 그 아밀로이드 찌꺼기를 다 씻어내요. 그러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걸 씻어내는 시스템이 약해져. 그럼 이제 아밀로이드들이 손발이 느려. 이 세포에서 꺼낸 거, 이 세포에서 꺼낸 거가 이렇게 막 뭉쳐서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생겨요. 예. 그러다가 이게 덩치가 점점 커지면서 신경세포 옆에 있는 신경세포 기능 자체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예, 되게 간단한 겁니다. 잠을 잘 못 자서 생긴 거네 그럼. 잠을 잘 자도 나중엔 그걸 씻어내는 시스템 자체가 청소가 잘 안 돼서. 그렇죠. 잠을 잤어도 청소를 하라고 시간 줬는데 제대로 청소를 못 하거나 조각조각 잠을 자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못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노화의 문제군요. 노화의 예, 문제. 그렇죠. 예, 사실 수면 주기가 아주 제대로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아무튼 그래서 암이라는 거는 암세포를 확인하고 없애는 그런 면역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서 나이가 들어서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아밀로이드를 치우는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서 또 파킨슨도 얘기하자면 파킨슨의 우리의 생활의 여러 가지 보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파민 시스템이 하필 그 세포만 일찍 늙어버려서 그런 거거든요. 예, 일찍 그 도파민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프로님이 잘하셨어요 하면 이제 도파민이 그렇죠잖아요. 네네. 기분 좋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파킨슨 환자는 이러고 있어요. 도파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혀 반응이 없어요. 즐겁지 않아요? 전혀 즐겁지 않아요. 표정도 그 어떤 화가 그림이죠. 아무 표정 없는 그림 그린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게 표정이 약간 공포스러울 정도로 아무 표정이 없어요. 울음도 없고 웃음도 없고.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양한 시스템들이 부분적으로 노화되는 질환들. 뭐 아주 흔하게는 무릎의 연골이 혼자 달아서 결국엔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인공관절을 대야 되는 상황도 퇴행성 질환이지만 암과 이런 알츠하이머, 파킨슨도 다 퇴행성 질환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사실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자책골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 어떻게 보면은 축구 경기로 비유하자면 자책골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어하는 팀들이 제대로 진영을 갖추고 있는데 이제 요걸 가지고 빌드업하려고 차를 키퍼가 찼더니 빗 맞아서 골대로 들어가 버리는 어이없는 상황. 자책골.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공격팀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흥민 선수도 앞에서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 혼자 저러다 넣네. 이런 자책골 같은 상황은 선천성 경연의 유전성 질환 사실 어떤 요인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 만들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자가 면역성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수많은 자가 면역성 질환은 의학적으로 우리가 분자의 유사성 때문에 생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려서 우리 몸에서 그걸 없애려고 결국엔 비세포를 통해서 항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바이러스를 공격하려고 다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 항체의 단점은 바이러스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부분을 뽑아가지고 이게 이 바이러스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런데
분명히 감기 바이러스가 나갔는데 얘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안 나갔네 하고서 거기를 안 나갔어 하면서 다 공격하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만들었던 부분이 아주 재수 없게 우리 몸의 단백질과 하고 똑같이 생겼어. 하필. 범인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집에 있어. 그래서 얘는 이걸 볼 줄을 모르니까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평생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은 혈관 벽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혈관염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이 의도하고 만든 게 아닌데 근데 사실은 자가 면역성 질환 심각하게 있는 분들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부터 이제 꽃가루 관련된 알레르기 환자가 되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삼나무 때문에. 그래서 예. 일본은 한 40%가 뭐 이 꽃가루 알레르기로 이제 비염하고 천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많은 그런 계속된 자극을 몸에서 계속 항체를 만들다 보면 결국엔 실수를 하게 된다 이거죠. 결국엔 그런 자가 면역성 질환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항체를 만들 수 없는 그런 결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병이다. 진짜 그러니까 자살골 맞네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내가 수비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남의 골, 우리 골대로 골을 넣어버린 그런 거네요. 네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도 너무 이제 평생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이 또 재밌는 게 항상 일정하게 몸을 공격하지도 않아요. 예. 심하게 공격했다가 줄어들었다가 공격했다 줄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공격할 때 몸이 엄청 아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아프니까 다양하게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도덕적인 내가 잘못 살았나 뭐 터가 안 좋은가 별 생각을 다 하시게 되죠. 야.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요거를 병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예. 질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 제가 회원 거기 나가서는 이제 29금이라고 했던 그건 가져올 수가 없어서 예? 이제 아주 순화된 케이스만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데 먼저 뇌졸중 다시 한번 여기서도 강의했었지만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뇌세포가 뇌경색이요. 뇌경색은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그 혈액을 받아 먹어서 산소와 포도당을 받아야 되는 뇌세포가 그 영역이 죽어버리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그럼 이거를 내가 멸종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이 환자처럼 이 혈관에 지저분하게 동맥경화가 생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동맥경화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권총이 있는데 장전할 때까지다. 그리고 혈전이 생기는 건 방아쇠다. 예. 방아쇠를 안 당겨도 총이 발사 안 되지만 장전 자체를 안 하면 되지 않냐. 그렇죠. 예. 그래서 장전하는 과정이 이게 적어도 5년에서 한 20년, 30년 동안 본인이 만든 거거든요.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방치하고 혈관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도 술, 담배 하시고. 예.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본인이 아무런 시그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프지도 않고 저런 그러니까 나중에 MRI 찍고 진짜 제 혈관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깜짝 놀라실 때도 있어요. 혈관이 다 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까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요런 문제를 일찌감치 확인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거기에 맞춘 정도로만 관리만 하면 그 병이 없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일수록 약도 덜 들어가고 심지어 그 병을 없앨 수도 있어요. 당뇨 같은 병은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태로 만들었을 때 그러면 2차성 질환이기 때문에 저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아닌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약간 본인의 업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사 입장에서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보는 의사 입장에선 환자들한테 한 30대부터 잘 교육을 해서 예. 나중에 그 병 생겨가지고 나 돈 벌게 하지 말고 안 생기게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의사죠. 예. 근데 의사들은 병원 안에서 갇혀가지고 만들어진 환자만 보게 되니까 사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 책임감이 있는 의사는 외래에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재발하지 않을지를 열심히 얘기하게 되지만 사실 진짜 책무는 이런 의사들이 필드에 나가서 30, 40대 때 어떻게 준비를 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안 생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고혈압, 고지혈증. 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술, 담배.
술, 담배. 네. 그렇습니다. 대장암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장암. 예. 대장암은 사실 요건 약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요걸 한번 질병이 이상하다고요?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 거예요. 이게 대한소화기내과학회에서 대장암은 어떤 사람이 생기냐? 육류, 가공육 섭취, 운동 부족, 예. 비만, 흡연, 과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냥 나쁜 것만 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 예. 건강하게 살으라는 얘기구나. 근데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장이 하는 역할이 뭐지? 대장이 변을 나가게 하는 거죠. 예. 그럼 대장 벽에 암이 생긴다는 얘기는 발암 물질을 변으로부터 만난다는 거죠. 즉 네. 발암 물질은 변 안에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먹은 음식물 통해서 우리 몸이 안 먹겠다고 한 것들만 거기에 있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이 대장벽을 자극하는 그 물질이 뭐냐가 1번이고 예. 그 두 번째는 그게 있다 하더라도 빨리 내보내면 되잖아. 그렇죠. 빨리 내보내면 되잖아. 예. 오래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벽을 잡고 자극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소화 불기능 이상으로 몸에 안 좋은 변이 대장에 오래 남게 되는 상황. 이게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예. 세 번째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벽이 너무 면역 기능이 튼튼해가지고 야 넌 들어오지 마. 들어왔어도 암세포 됐네. 에이 먹어버려. 이런 면역 기능이 충분하다면 또 괜찮죠. 괜찮아요. 이게 방어인자. 그럼 공격인자 둘은 뭐냐? 변 내용물과 예. 그다음에 변이 느리게 내려가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장암 위험 요인 이 세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 세 가지로 이걸 다시 보면 예. 육류와 가공육을 섭취했을 때 이 성분이 뭔가 그 대장벽에 안 좋은 성분이라는 얘기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육류나 가공육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빈도나 양을 줄여봐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만이 된 게 안 좋다기보다 비만이 된 사람들의 원인 자체가 저런 물질을 많이 먹거나 그리고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변이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니 예. 내려가는 속도 때문에 그럴 수가 있을 테고 흡연을 하게 되면 괜히 장벽에 가서 발암 물질을 얹어두기도 하겠지만 장벽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과음을 하게 되면 소화 기능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안 좋은 좋은 성분들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안 좋은 성분들과 함께 장벽을 더 자극하게 되는 소화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 좋은 거를 잘 먹어야 되는 이유. 예. 그리고 그것만 계속했을 때 저는 재미없어서 못 살겠는데 아니 내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1년 중에 평균적으로 자기의 식단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잘못 먹었다고 생각하면 변비가 있으세요? 변비를 해결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변비가 안 좋은 이유는 대장암 생겨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연구가 변비는 대장암의 요인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게 왜 아니라고 돼 있냐면 그 말이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변비가 유발 요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밀한 임상 연구 설계가 필요해요. 예. 대충 하면 안 돼. 예. 근데 변비가 유발 요인이라는 걸 설명하기가 좀 약간 부담스럽고 예. 부담스러운 거 맞거든요. 우리가 병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때 지난번 29금 얘기할 때도 딴 얘기 많이 했지만 실제 유방암의 발병 요인은 출산 저하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또 전립선암의 발병 이유는 성생활 저하 때문입니다. 사실 근데 그런 게 더 근본적인 원인인데 의사 입장에서는 의학적인 걸 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단백질, 리셉터가 없죠. 이런 걸 위험 요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한테 우리가 질병을 내가 과학적으로 이해하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려면 먹는 성분, 변비, 면역 기능 요 세 가지만 생각하면 대장암을 줄일 수 있는 자기들만의 각각의 정밀 의료를 실제로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거 왜 걸리는지에 대한 약간 내 몸을 좀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내가 그렇죠. 어떻게 돼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그러니까 작은 병에 대해서 쓸데없이 막 낙담을 하고 심지어는 그 병 하나 때문에 자살도 하시고 별일이 다 벌어지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거.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병을 과학적으로 이해해서 대처 방법을 하면 질병이란 거는 사실은
이미 80세의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인류의 굉장히 큰 승리이기 때문에 40세 정도 살 수 있는 몸을 이렇게 연장해서 살 수 있다는 거를 좀 즐겁게 생각하면서 질병이란 거를 내가 평생 가야 될 친구 같은 거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명저 병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네. 와. 근데 평균 수명 늘어난 거 보면 되게 신기한 것이 보통은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40, 50 이랬는데 요즘 80대로 넘어갔습니다만 한 70대까지도 병원 거의 안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그렇잖아요. 네네. 그럼 75세까지 병원을 거의 안 가시는 분의 수명을 네. 75세까지로 연장해 놓은 게 네. 무슨 의학의 발전입니까? 의미가 없죠. 그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 우리 건강 수명이라고 해서 잘 기대 수명보다 요즘 이제 WHO도 건강 수명을 더 그래서 이제 나이 든 상태에서 어떤 심각한 병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가중치를 둬 가지고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건강 수명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사실 기대 수명을 늘리다 보면 건강한 사람도 더 분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건강 수명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70대까지 병원 안 가시다가 그때쯤 폭발적으로 별병이 다 생기시면 진짜 말년이 굉장히 힘드세요. 사실 걷는 것도 힘들고 온갖 것도 굉장히 힘들고. 예. 근데 정말 요즘 제가 외래 볼 때도 정말 놀라운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104세 분이 걸어 들어오세요, 그냥. 의학적으로 100살이면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100%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이에 맞춰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100%인데 50% 이상인데 그런데 너무 멀쩡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80대 분들 보고 환자분한테 노인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시술도 다 할 수 있고 환자분들 자기가 내시경을 받을까 하는데요 하는데 84인데요 하면은 그 말을 되게 서운해하세요. 요즘 내신데 뭐 건강해요, 꽤 건강해요. 그러니까 예. 얘기를 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얼굴 쳐다보다가 좀 젊으신 분이 또 78세? 놀랄 때도 굉장히 많고 90세쯤 돼야 요즘은 정말 환자들한테도 노인이라고 노인 같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학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결과물입니다. 개개인으로는 영향이 큽니다. 개개인으로. 별로 병원도 안 다니고 약도 안 드셨는데 근데 그 헬스케어의 발전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의사 개개인한테 잘 치료받았다는 게 아니라 여러 캠페인으로 고혈압을 조절해야 된다는 걸 아는 비율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사실 고혈압 하나만 조절해도 엄청나게 건강해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영연방의 병원들이 헬스케어 시스템이 자기가 혼자서 이용하려고 가다 보면 이 병원 왜 이 모양이 생각을 하잖아요. 뭐 6개월 기다리십시오. CT 찍고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요 정도를 지원을 하면 수명이 이렇게 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그 OECD 데이터를 보면 영국이 우리보다 훨씬 우수해요. 아직까지도. 병원에서의 사망률은 뇌졸중 사망률이었나 그랬는데 제일 사망률 적은 나라가 일본이 1등이었고 한국이 2등이었는데 예. 지역 전체 합치면 갑자기 우리나라 하위권으로 떨어져요. 갑자기 영국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실 국가 차원에서는 개개별로 한 명 한 명 잘하는 것보단 나라 국민 몇 천만 명 전체를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필이 들어오는 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런 것보다 혈압약을 하나씩 더 많이 싸게 무료로 보급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전체적인 수명을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궁금한 게 이게 평소에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병원을 자주 가는 것도 중요합니까? 예를 들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플 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웬만하면 병원을 안 가거든요. 웬만하면 병원을 안 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봐. 툭하면 가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낫고 그리고 병을 안 키우는 거잖아 그게.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의사인 저만 병원을 잘 안 가고 가족들은 정말 열심히 가고. 그러니까 병원을 자주 가는 게 좋냐라고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가벼운 증상에도 쉽게 병원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970년대에 보험이 생기기 전에 그때 병원을 함부로 못 갔거든요. 의사가 마음대로 돈을 걷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심하게 너무 병원을 다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런 의료 시스템 의사들의 벌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나빠졌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잉 진료를 해야 되는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가게 되면 저절로 과잉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본인이 가진 병을 환자 스스로도 심각한 병이라면 정말 잘 공부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본인이. 네. 그러니까 뭐 다 알라는 건 아니고 사실 의사도 그렇고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와 친밀해져서 여러 가지 병 얘기를 하다 보면 의사도 정말 친구처럼 잘해주게 돼요. 그런 환자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병에 대해서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가성비 따져가면서 이거를 내가 무슨 물건 사듯이 할 게 아니고 믿을 만한 의사를 잘 정해서 계속 자기 상태를 돈독하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야 적절한 네.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아니 약간 자동차로 생각하면 조금 고장 났을 때 가야 살짝 부품만 바꿔도 그쵸.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근데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특히 저희 과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일인데 MRI를 건강검진으로 찍었더니 백질변성이라는 게 조금 나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허다하게 많은 병원에서 뇌졸중입니다. 내지는 뇌졸중 전 단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환자는 평생 뇌졸중이 제일 무서워했는데 나 이게 건강했는데 나 뇌졸중이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유섰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한테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생긴 거에 비해서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상 노화입니다. 라고 하기도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근데 병원을 자주 갈수록 환자 입장에서 의사한테 이 짧은 시간 동안 자꾸 여러 가지 증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의사 입장에서 이 짧은 시간 동안 해결하는 거에 약 처방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이 약 해드릴게. 이 약 해드릴게. 여기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서 얘기를 해서 괜히 본인은 내가 아픈 걸 들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을 받을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의사는 그러네. 빨리 이분을 내보내고 다음 환자를 봐야 되니까 약으로 빨리 처리하죠. 그 약을 그러네. 처방을 했다는 걸로 본인이 환자분도 만족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구조 속에서 제도적으로 약이 좀 남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은 좀 슬기롭게 다니시는 게 좋다. 너무 자주 가진 말고 병원을 자주 가지 않고 대신 검진을 잘 열심히 해야 되겠군요. 네, 건강 검진을 열심히 해야 검진도 좀 과도하면 좀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잘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 아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저는 평생 안 생기게 만들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고 저는 내 몸에선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장담할 수 없는 게 암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나는 괜찮다고 해서 그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인터벌 사이에 생기는 걸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사들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보다 떨어져요. 한두 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의사들이 하라는 대로 살고 의사들처럼 살지 말라고. 야, 병이라는 게 야, 오늘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네요. 네. 사실 뭐 오늘 주제는 질병이라는 게 누구나 많은 거기 때문에 질병을 가진 사람 환자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도 환자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자는 뜻에서 좀 오늘 이렇게 좀 얘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픈 게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라. 그건, 내 몸은 진짜 모른다. 그건 절대 모릅니다. 네, 그래서 다음 3부작이 아니라 2부작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간중간 언급하신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가능성을 제로로 없애버릴 수 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궁금하시면 5시간이 걸리는 처방전이 있고 1시간이 걸리는 처방전이 있는데 5시간 걸리는 건 교수님이 쓰신 병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 책 읽는 책을 읽으시면 되고 저 조금 오래 걸리는데 아니면 언더스탠딩에 들어오셔서 네 그렇습니다. 이승훈 교수님 영상 찾아보시면 뭐 있습니다. 책 읽은 거와 거의 진배 없다. 네, 책을 사서 장소용으로 하시고 이제 언더스탠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과잉 처방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하나만 하면 되는데 네, 클리닉에서 이럽니다. 과잉 처방. 알겠습니다. 예, 서울대병원 이승훈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